부터 제13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연이은 태풍이 두 개가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국민들이 그나마 많이 대응을 잘 하시고 신속하게 하셔서 피해를 많이 예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피해가 여러 군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완도 같은 데서는 양식장이 거의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고 또 나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잘 익은 배, 무거운 잘 익은 배가 많이 떨어져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 충북에 가보니까 충북 지역에서도 사과가 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큰 피해를 봤습니다. 결실이 다 됐는데 큰 피해를 보는 바람에 농민들이 아주 넋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일 저희 당에서는 전북 지역에 피해를 받은 데 가서 복구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우리 당 경선이 지금 충북 지역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들이 건강하게 잘 소화를 해 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9개 지역을 강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당직자들이 후보들이 무난히 그 경선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선에서는 네 후보가 아주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간에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경선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잘 유지해서 우리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좋은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목포 같은 것도 물폭탄이 떨어진 듯 전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해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등 복구에 특히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선 캠프 인사들이 군사 독재 미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를 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 10월 유신은 경제발전과 100억 달러 수출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 유신 미화 배변을 열어놓았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있었지만은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없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2의 10월 유신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이 나올까 봐서 염려가 됩니다. 유신 독재가 만들어낸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가 오늘의 심각한 양극화의 출발점이었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는 것 아닌가. 측근들이 과거 독재 미화 발언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재벌들의 연간 내부 거래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이나 창업을 어렵게 하여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재벌들이 총수나 2, 3세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이득을 안겨주고 편법, 상속, 증여, 수담으로 악용되고 있다 합니다. 서민들이 평균 4, 5%의 은행금리 수익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수익을 불법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고 우리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한 법률을 함께 이번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보다 역동적이고 감동이 있는 그런 경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당이 개파 이기주의나 패권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당하는 것은 매우 아픈 일입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 모든 사안을 대선 승리라는 하나의 잣대로 재야 합니다.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대선 승리에 약이 되는 일인가 독이 되는 일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대선 승리에 약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대선 승리에 독이 되는 거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버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약인 줄 알면서 취하지 않고 독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다면 12월에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함께 위로해주고 어루만지는 그런 자세로 더 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폭우를 뚫고서 많은 대의원들이 현장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현장 투표에 연설이 약간 명의 대의원 상대로 이런 연설을 해야 되느냐. 이미 이 투표는 다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인 거죠. 모바일 투표와 투표소 투표는 연설을 듣지 않고 연설 들을 기회 없이 이루어졌는데 약간 명의 대의원만 놓고 연설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지적과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민주당의 방향은 완전 국민 경선제로 정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 조직 동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희망하는,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드린다는 것이 완전 국민 경선제의 취지였고요.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투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게 됐고, 또 그것은 이미 경선 룰 이전에 당이 여러 차례 지도부와 후보들도 약속하고 천명한 호응을 한 그런 방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제인 만큼 연설 비중보다는 정책이나 또 평소의 후보의 그 소신, 또 모바일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 소구력이 있는 방법이 됐음으로 인해서 연설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이 바람직한 것은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걱정스러웠던 제주 경선에서 1, 2위 격차가 40%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울산 경선에서는 그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 정도 됐고요. 또 강원 경선에서는 8% 정도로 또 격차가 줄었고요. 어제 충북 경선에서는 5.8%로 또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적 집계보다 주말에 있을 전주 경선에서는 무려 9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참여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른바 역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관심과 흥미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사득 의원이 유신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유신을 옹호한 그 발언,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유신을 했다 하는 발언을 들으면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일본 군국주의 친일파들이 일제히 지배가 없었더라면 한국 근대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소름 끼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 후보 본인이 5.16에 대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하는 것과 고스란히 또 닮아 있는 겁니다. 그 후보와 그 선대위원장이 이심전심으로 주고받는 말이 반역사적이고 친일적이고 독재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역사를 다시 한번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시대 열려서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그런 시대, 그것이야말로 놀부 경제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옹호했던 낙수 효과를 보려면 수출 대기업 잘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수출 대기업은 수출로 번 돈을 자기들끼리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거래 200조가 넘어섰습니다. 진위 개수 0.5가 넘어섰습니다. 진위 개수가 0.3 넘어서서 0.4만 돼도 불평등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0.5의 4배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간다. 수출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맏형이다. 수출 대기업이 잘 돼야 국민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 라고 하지만 이들 재벌들은 수출 대기업으로서 혜택만 다 보고 번 돈을 자기들끼리만 돌려쓰고 나눠 쓸 뿐이지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에게 가게 하지 않습니다. 흘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낙수큰형 놀부 경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근혜 시대를 막아내고 더 이상 부자만 더 부자 되는 놀부 경제 시대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 모두 받아뵙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은폐축소위원회로 의심되었던 공천연금 진상조사위원회가 4번 형식적 회의하고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공천연금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표명할 거라는 새누리당의 공언이 여러 번 있었고 그것이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도 박근혜 후보의 사과와 책임 있는
어떤 그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영 의원이 조기문에게 전달한 공천원금 3억은 확인됐는데 오늘 조기문 씨를 구속 기소한 날인데 박근혜 후보는 묵묵부답이고 이런 박근혜 후보가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 검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만사형통, 만사올통에 이어서 만사검통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3억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쓰임새가 사용처가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배달사고로 단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3억이 현영이로부터 조기문에게 전달됐다는데 어디로 쓰여졌는지를 모르고 있고 조기문은 처음에 500만 원, 나중에는 4천만 원, 지금 이제 5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해서 앞으로 만사검통으로 계속 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이 박근혜 홍사덕의 묻지마 역사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 말씀 더 붙이면 역시 유신이 없으면 수출 배급불이 됐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문제 제기하는 우리 야당에 대해서 비열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통합하겠다는 새누리당 이 박근혜 후보가 선진통일당의 의원을 대입당시킨 거나 정치쇄신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내곡동 특검을 무산시키는 일이나 또 이러한 유신 없이 백업불이 됐겠냐 하는 이런 일그러진 역사인식은 난치병입니다. 이건 정말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역사 왜곡이 되지 않도록 박근혜 후보의 사과와 반성으로 이런 묻지마 역사 왜곡이 고쳐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역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경제 5단체장이 모여서 일자리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환영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대부분 내부 거래는 수익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재벌 2세의 편법 이 경영권 승계를 돕고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시키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검찰은 양모 씨가 민주당에 6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과 핸드폰에 저장된 박지원 대표 명의로 된 문자를 증거로 민주당에 공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6천만 원 입금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그 증거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 황당합니다. 어느 정치인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 보냈겠는가, 그리고 또 그 검은 돈을 당의 공식계좌를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입금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게 불법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했는가? 검찰이 그렇게 무능한가? 아니면 뭐 검찰이 무슨 고의를 가지고 있는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비리를 저진 것처럼 뒤처져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정치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자금 수사,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장사 수사에 대한 물타기 공작 수사를 넘어서 이제 어설픈 사기꾼의 개인 사기 행각을 가지고 민주당에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악의적 공작 수사를 하고 있는데 즉각 중단해야 생각합니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합수단 이러면 다 귀에 익은 단어들입니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 합수단이 정봉주 금융위원회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합수단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핑계로 해서 짬짬이로 야당 뒷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국민적 불신을 검찰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증거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또 일어나고 또 잊혀질만 하면 또 다시 생각나는 주제입니다. 공공기관 민영화입니다. 아직도 민영화는 노력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박근혜 후보가 그냥 던져놓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철도에 이어서 가스 저장 기지 민영화, 그리고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인천공항 연쇄전 기타 모든 점에 대한 재벌 특혜와 관련된 재벌 몰아주기 민영화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서발 KTX는 간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된 박근혜 후보도 이제 그냥 이명박 정부의 할 일이다라고 해서 무임승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의 보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쉬겠습니다. 이용덕 최고위원의 보도하겠습니다. (29일) 홍사독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1972년도 유신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장은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무시하는 망발이며 군부 독재 타도를 주장하면서 제야운동을 해왔던 홍사덕 의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무개념에 그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할 겁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태일 재단에 이사를 하면서 8년째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누구 하나 관심 기울이고 대화를 했던 사람이 단 한 명 없었습니다. 전태일 거리 명명을 해달라, 전태일 다리 명명을 해달라 하는 게 벌써 10년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일방통행식의 행보를 한다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어느 노동자들이, 어느 전태일 후배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12년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전태일의 절규는 외면한 채 어떻게 국민 대통합을 이룬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또다시 독재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상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독재로 희생된 국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정권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장하나 최고위원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6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청년 실업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그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실업과 단기간 비정규 노동을 반복하면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전반에 있어서 정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도 갖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 지하철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은 단순 범죄로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우리 사회의 장기 실업 그리고 사회적인 배제 속에서 청년들이 보내고 있는 일종의 구조신호, 절망의 신호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이것을 개인의 병리적 현상 또는 개인의 범죄로 분석을 하고 대책으로 고작 경찰력 강화라던가 범죄 예방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문제의 본질에 다다를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 재생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현 정부의 시야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예 배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는 처벌 감시 아닌 치유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1,700만 노동자 그리고 400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 또는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치유의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진정한 편이 누구인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